예상보다는 조금 성적이 높게 나왔는데요. 자, 2025학년도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024학년도 수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23학년도 수능, 이렇게 최근 3개년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미적분 선택자가 요즘 가장 많으니까요. 미적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가 있었고, 항상 제가 이거 쓸 때마다 마음이 좀 안 좋은데 우리 이제 기하 선택한 학생들은 제가 강의를 현재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분석은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하고 2등급 정도까지만 성적을 보는 게 설명드리는데 맞을 것 같고, 일단 올해 거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 또 구분을 좀 해줘야 되니까 미적하고 확률 통계하고 기하 이렇게 이제 적어볼게요. 지금 이제 확정 등급 컷이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원점수는 전부 다 추정을 해내는 점수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발표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미적분이나 확률 통계는 1등급 컷이 이 정도가 원점수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선택 과목에서 하나를 틀렸냐, 공통 과목에서 하나를 틀렸냐에 따라서도 표현 점수가 조금 다른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위 얘기하는 선택제 수능도 2026학년도 포함해가지고 딱 2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2025년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오는 학생들부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부 다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도 2번이 될 것 같아요. 이번하고 다음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자, 예상되는 1등급 컷 점수가 미적분이 지금 88점으로 찍히고요. 1등급 컷입니다. 그 다음 2등급 컷이 77점. 확률 통계 같은 경우가 좀 높아요. 94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84점. 이거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기하는 항상 이제 보통의 패턴은 중점 정도를 찍었었는데 이번에는 중점은 아니고 약간 더 미적 쪽에 가까운 성적입니다. 그래서 90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79점이 나오고. 이게 원래 수능이 지난달에 11월 14일 날 끝난 직후에 이제 각 기관들에서 보통 예상을 했을 때는 EBS를 비롯한 기관들이 미적분 1등급 컷을 원점수로 추정을 했을 때 85점에서 좀 낮게 보면 4점, 많이 보면 6점 이 정도까지 봤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는 성적이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88점 정도로 찍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거의 예상치에 근접하는 성적이 나온 것 같아요. 92점까지 보는 기관들도 있었는데 일단은 94점 정도로 찍히게 된다라는 게 현재 확정된 등급 컷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수능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특히 국어하고 수학 과목에 대해서 수능이 끝난 직후에 이제 막 언론기관들이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어나 수학이 생각보다 너무 쉬웠다. 그리고 이제 기관들에서 분석을 했을 때도 굳이 킬러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마 상위권들에 대한 변별력이라든지 의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변별력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 생각인데요. 제가 볼 때는 확률 통계 학생들은 이번에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확률 통계가 많이 가벼운 편이었고, 문제가 여기서 가볍다의 뜻은 좀 낯선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29번 문제의 정규분포 표준화 과정을 풀 때 이게 표준 편차가 같다라는 거를 잘 분석을 못한 학생들도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등식에 관련된 이론을 좀 썼어야 되는데 고1 과정이죠. 그 문제 제외하고는 오히려 29번을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8번이나 30번이라고 할지라도 케이스 분류가 잘 이루어졌다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미적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웠죠. 좀 복잡했다? 아니면 계산이 조금 낯설었다? 라는 느낌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 과목에 대한 난이도 차이가 좀 극명하게 벌어진 게 이번에 이렇게 이제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가 6점 정도 벌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지금 이제 과거를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앞쪽의 상황을 또 한번 좀 봐볼게요. 2024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연도로 23년입니다.
그때 확률과 통계 1등급 컷이 몇 점 정도로 예상이 됐었냐 하면 94점 정도로 예상이 됐었고, 그러니까 똑같았어요, 올해랑. 그래서 확률 통계는 작년과 수능이 사실상 좀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4학년도는 그런 말이 좀 나왔었던 해죠. 그 어려웠다, 수능이 좀 많이 어려웠고, 특히 22번 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아니 킬러 문제 안 낸다고 그러더니 22번 문제가 킬러가 아니면 뭐냐, 그런 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적에서 그게 좀 드러났었는데 81점이었어요 1등급 컷으로 예상이 되는 게. 물론 82인 경우의 학생들도 있을 거고 80점인 경우의 학생들도 1등급이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찍힐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81점, 올해랑 비교해 보면 88점, 사실상 미적에서 원점수 기준으로 7점이니까 그 약으로 따지면 그 4점짜리 문제가 2문제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미적분 기준으로는 쉬워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은 하죠. 근데 이제 이게 90을 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표준 점수의 최고점이 140점을 넘는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표준 점수가 다 131점 정도로 찍히더라고요. 1등급 컷으로 예상이 되는 게. 근데 보통 최고점이 140점이 넘어가면은 약간 어려운 시험이다. 그다음 140점이 안 나오면은 약간 쉬운 수능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통상적인데, 이번에 2025학년도 수학 같은 경우는 딱 최고점에 대한 표준 점수가 140점입니다. 그러니까 140점, 141점 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와 쉽다의 경계에 있는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비교하면 요때는 몇 점이었냐면 148점 그렇게 이제 봤었던 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때가 이때보다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더 적어 볼게요.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가 88점, 그 다음에 2등급으로 내려가면은 미적분 같은 경우는 73점, 확률 통계는 84점. 거의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하 같은 경우가 78점, 요 정도로 잡히는 상황입니다. 자,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까지 제가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요 사이에 6월 정도쯤에 국가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해예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 이전까지의 수능과 2024학년도 이후까지의 수능의 출제 기조가 완전히 달라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앞전 같은 경우는 성적이 어땠었냐 하면, 자, 보겠습니다. 확률과 통계 1등급 컷은 88점,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79점 정도로 찍히고요. 이 간격이 좀 좁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미적 같은 경우가 84점. 그러니까 오히려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얘기한 이전의 1등급 컷보다 킬러 문항 배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바로 출제한 직후의 시험에 미적분 기준으로 1등급 컷이 더 낮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약간 출제가 조금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이 해에는. 일단 마저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미적 2등급 컷이 75점 이렇게 됐었고, 기하는 이 당시에 거의 중점을 찍는 상황처럼 보였었는데, 일단은 1등급 컷은 88점으로 잡히는 게 통계고,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78점 이렇게 잡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과거를 좀 분석을 해보죠, 이 성적을 가지고.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수업하면서도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 어려운 문제, 이게 참 주관적인 표현인데요. 문제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출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2번의 시험을 겪어본 상황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어려운 문제를 출제 안 하겠다가 킬러 문제가 배제된다라는 말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나옵니다. 다만 어떤 문제냐 하면 선행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저도 이런 말 할 때마다 마음이 좀 안 좋지만 사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도 이 사교육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요소, 이런 것들은 배제하겠다라고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많이 알아듣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시 수능을 준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뭐 재유생들 혹은 N수생들 같은 경우는 100% 알아들을 텐데, 이제 그 수학 2 과정에서
소위 비율관계라고 얘기하는 3, 4차 함수의 성질들 있잖아요. 그다음 적분에서 얘기하는 넓이 공식. 그리고 미적분에서 특히 그런 표현이 많았었는데 소위 근사라고 얘기하는 그 도형과 삼각함수의 극한에 관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합성함수를 다루는 n축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사실 뭐 기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하나의 요령인데 이런 부분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방침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적분 3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사인 안에 사인이 들어가 있는 합성함수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게 n축으로 쉽게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반박을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n축만으로 풀리는 문제는 과거에 있었어요. 언제 문제였었냐 하면 연도로 얘기 드립니다. 2021년에 당시 수능에 있었던 28번 문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n축에 관련된 내용만 알고 있으면 금방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분도 적절히 섞어주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개형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좀 모자랄 수 있다 이거죠. 즉 n축을 써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올해 수능이 끝나고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여러 해설 강의들이 시중에 노출이 됐을 때 이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 이걸 가지고 또 n축으로 해석을 하는구나 라는 여론이 돌기 시작한다는 걸 감지하면 아마 합성함수 자체를 그냥 빼버리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선생님이 지금 강의를 벌써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이 수능을 출제하는 소위 출제진들이 선생님 때 이제 학생 때 혹은 제가 20대 초반 때 그때 많이 들렸던 얘기인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1톤 트럭 분량, 1톤 트럭, 그러니까 포터 트럭이라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여기에 뭐 한 10대? 뭐 그 당시에 3대? 이때도 막 편차가 엄청 컸어요. 막 이 정도 분량의 문제집을 다 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집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유가 만에 하나 우연이라도 이 문제집에서 수능 문제가 겹치게 되면 특정 출판사와 뭔가 짬짬이가 있구나, 결탁이 있구나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다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문항들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얘기하는 문제집들은 주로 어떤 거였냐 하면 소위 공식적인 출판사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어떤 특정 강사가 강의하는 교재를 가지고 혹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특정 강사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간다. 특정 사이트의 어떤 교재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출판사를 얘기하면 특정 출판사가 나오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주 그냥 쉽게 얘기를 할게요. 뭐 정석이나 센수학이나 이런 책에서의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거를 방지하겠다. 이런 취지였다고요. 근데 이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이 정확히 작년 6월에 발표가 되고 나서 이거는 이제 평가원장도 그렇고 당시에 교육부 장관께서도 했던 얘기인데 그 소위 사교육업체의 교재들도 전부 다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왜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각 특정 사이트에. 그리고 또 유명한 어떤 모의고사나 특정 과목을 만드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상땡이라든지 혹은 뭐 이땡이라든지 이런 이제 국어로 유명한 출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들도 다 배제하겠다.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윤곽은 드러났다 싶어요. 대략적인 윤곽은 나왔다. 그러니까 이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는 말 자체의 뜻이 2번 정도의 수능 그리고 넓게 보면 2024학년도 9월, 11월 그 다음에 2025학년도 올해 있었던 일이죠. 6월, 9월, 11월 이렇게 5번의 시험을 분석을 해봤을 때 대략적으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사교육을 받아서 소위 기술적인 공부를 한 친구들 그러니까 증명이라든지 깊이 있는 개념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소위 기술적으로 공식에다가 때려 맞춘다든지 뭐 기술을 쓴다든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계산을 줄일 수 있다든지
계산을 배제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쉽게 풀리는 문제들은 철저하게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가급적 배제하겠다라고 설명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라는 게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적분 30번도 사실은 N축을 출제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조금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거는 없어질 확률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조금 다소 기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현재 등급컷이 움직이는 그 점수대의 폭과 그 다음에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에 대한 제 나름의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출제를 어느 정도 좀 실패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수학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왜냐하면 킬러 문항을 출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전년도보다도 오히려 미적분 기준으로는 성적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때 실제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고 이때 22번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게 킬러가 아니면 뭐가 킬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때하고 이제 2025학년들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전반적으로 성적이 올라갔다라는 게 요즘 이제 미적 기준으로 성적을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워낙 그 상위권 학생들도 그렇고 소위 수학을 놓치지 않겠다. 내가 수학 시험을 좀 신경 써서 보겠다라는 친구들이면 문과에 관련된 과를 진학하겠다는 학생들도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미적분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확률 통계하고 미적에 대한 이 점수 갭을 줄이겠다라는 분석을 제가 9월 평가원 직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조절도 작년보다는 폭이 많이 줄었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뭐 굉장한 성적 아니겠습니까? 13점까지 벌어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6점이니까 뭐 이 정도면은 나름 선방한 거 아니냐. 이 전년도에는 이제 그 정도 차이까지는 안 났었는데 어쨌든 이 정도면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어떤 선택 과목 간의 유불리에 있어서도 크게 논란이 될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인 거예요. 수학만 딱 끊어놓고 봤을 때. 그럼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이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럼 앞으로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한 문제인 건데 그리고 거기에 맞게 저 김재하가 2026학년도 이제 커리큘럼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현재 교재에 대한 제작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거의 원고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진짜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 쉬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쉬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었고 내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해봤었는데 뭐 조금 간지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던 방향에서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6월 평가원이 끝났을 때 올해 2024년이요. 2025학년도 6월 평가원 직후에 제가 찍었던 분석 영상이나 9월 직후에 제가 찍었던 분석 영상 그리고 오늘 하는 얘기 역시 일관적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계산을 줄이는 기술이라든지 혹은 대학 과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면 조금 빨리 풀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력을 두겠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대한 반영이 강화가 된다라는 거. 근데 이걸 대놓고 출제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굉장히 간접적으로 출제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두 번째는 계산이 아무래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조금 여러분들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해볼까요? 예전에는 평가원스러운 문제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평가원 문제는 이렇게 더럽게 내지 않아. 이렇게 지저분한 문제들은 평가원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럼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6월 고3들 기준입니다. 3학년들 재수생들 기준으로 6월, 9월, 11월이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가 되겠고 3월 모의고사 지금 이제 5월이죠. 5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이게 이제 평가원 주관이고요. 이게 교육청 주관이죠. 그리고 이제 별도로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7월에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문제가 아니라 이쪽의 문제가 소위 얘기하는 평가원스럽지 않은 문제들이었던 거죠. 지저분하다 문제가. 이 지저분하다의 뜻이 뭐냐? 조금 지엽적인 내용을 많이 묻게 되고 그 다음에 계산이 많이 복잡하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수능들은 올해 2025학년도까지 포함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여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교육청 문제들이 그동안 출제됐던 방식으로 수능이 출제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지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교육청 문제와 돼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관학교 문제하고 조금 비슷해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약간 좀 희한한 건데 경찰대학교 문제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문제였거든요. 문제 자체가 조금 초특급 울트라 어려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특목고나 상위권 자사고의 내신 문제라고 할까? 그런 정도의 느낌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 경찰대학교 문제가 작년하고 올해는 비교적 가벼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가볍다 했듯이 졸라 쉬워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경찰대학교에서 기존에 물어봤던 방식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문제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인데 오히려 이 문제가 더 난이도가 내려가면서 요즘에 나오는 수능 문제랑 굉장히 대비하기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관학교는 기존에도 뭐 이렇게 수능 형식하고 똑같은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문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문제 자체가. 그러면 대비 방식은 뭐냐 하면 기출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특히 수능을 처음 준비하는 이제 예비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면 수능이 1994학년도 1차, 2차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5학년도까지의 수능이 끝난 상태니까 정확히 횟수로 32회차를 본 거예요. 시험 자체를. 그러니까 32번의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출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통 최근에 학생들이 공부했던 방식은 짧게 공부하는 친구들 같으면 최근 3개년, 조금 그래도 넓게 공부하겠다라는 예비 고3 친구들이면 최근 한 5, 6개년 정도의 문제들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통과목의 21번 같은 문제, 이제 함수의 극한이죠. 사실은 0분의 0꼴의 그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가 다항함수 fx에 대한 식을 인수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3개년, 5개년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 오히려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경찰대학교에서 나름 출제할 법한 스타일의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본능적으로 했었습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그 문제를 풀었을 때는.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의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원래부터 해왔었는데 아예 올해 커리큘럼을 준비할 때는 이 범위를 그냥 1994학년도까지 확장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엔제에 대한 분석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제대로 만들어진 엔제라고 하면은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상위권 수학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같으면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왔다라든지 혹은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도 수학은 나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국어라든지 혹은 과학이라든지 탐구 과목에서 성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N수를 결심하게 됐다라는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엔제에 대한 공부를 하건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건 EBS를 가지고 공부를 하건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차피 요즘 이제 유전자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부에 관련된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유전자의 영향이 운동선수들이 받는 유전자의 영향보다 더 크다라는 막 그런 얘기들이 유튜브도 그렇고 일반 방송에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는 뭐 수학 유전자가 없다. 나는 어차피 태생적으로 수학을 공부를 못하게 생겨먹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타고나는 거냐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저도 수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수학 공부는 어느 정도 물려받고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맞냐라는 질문을 받으면 전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차원적인 수학, 소위 전공 수학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게 진짜 타고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라진다라는 걸 비록 제가 학부에서만 공부를 했지만 많이 느꼈어요. 근데요, 입시 수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특히 수능에 관련된 과목 혹은 이제 뭐 고등학교 수학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신, 여기에서는 그 타고나는 부분보다는 조금 더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공부를 좀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제 생각이고 앞으로도 그건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뀐 수능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꾸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조금 더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수능을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냐 하면 이 문제 내가 예전에 어디 기출문제에서 봤었는데 라는 그런 어떤 연계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본 듯한 향기라는 걸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나오고 나서 나왔던 2년 정도의 수능을 수학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거 2014학년도에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이거 2010년에 나왔던 그 문제랑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한 내용들이 요즘 많이 들어오지? 라는 것들에 대한 느낌을 받았으면 그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됐느냐. 내가 그러니까 한 번 풀어봤으니까 이제 기출문제는 끝났고 풀었던 거 또 풀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바뀌어 있는, 변형되어 있는 엔제 그리고 예상 문제들을 푸는 게 맞지 않겠냐. 이게 기초가 탄탄한 뭔가 이렇게 개념적으로도 확실히 공부가 돼 있고 어떤 이론에 대해서 증명을 하라고 했을 때도 수학적 이론에 맞게 정확하게 전개할 수 있는 학생들 같으면 사실은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만으로 공부해도 문제가 없을 거고 불안하니까 뭐 각종 시중에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서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을 거고 그리고 EBS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도 EBS 문제가 지저분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성적이 나오는데 크게 불안 요소가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세상에 1등급은 4%밖에 없고요. 대한민국에서 수능 수학을 봤을 때 1등급은 불행히도 4% 뿐입니다. 2등급인 학생도 있을 거고요. 이 2등급도 5% 학생이 있고 7% 학생도 있겠지만 11% 간신히 걸린 학생도 있겠죠. 그럼 이 학생은 어쩔 때는 3등급의 친구가 되기도 할 거예요. 또 3등급의 어떤 친구는 15%의 학생인 경우도 있을 거고 20%의 학생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상위 100분위로 봤을 때. 그럼 또 이 친구는 어떤 상황에서는 4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주로 인서울대학의 주요 대학을 꿈꾸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소위 서울 안에 15개 주요 대학을 꿈꾸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요 안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이 학생들은 사실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다 혹은 내가 수학적으로 타고난 영역이 조금 적다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 원하는 성적대에 도달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출문제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라는 거죠. 가리지 말고 이거 엄청 오래된 거 아니냐 이건 문제 뭐 저런 거지 같은 문제를 풀고 있냐 문제 형식도 안 맞던데 이때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올해 이제 한 번도 나오진 않았지만 저 이거 다시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증명형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예전에는 막 이렇게 1, 2, 3으로 로마 숫자처럼 써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객관식의 1, 2, 3, 4, 5번에 식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다음 A, B의 관계식 중에 올바른 걸 골라라. 뭐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형식이 안 맞는 거죠. 문제가 최근에 나왔던 문제와 출제되는 껍데기가 안 맞는 거예요. 유행이 안 맞는 겁니다. 하지만 수학이라는 거는 내용은 변하지 않거든요. 2000년 전에 풀었던 인수분해와 현재 2025년에 풀고 있는 인수분해가 전혀 달라질 이유는 없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문제 형식을 변형해서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알맹이를 분석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라고 한다면 최근의 형식에 맞게 문제들을 조금 변형을 해서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제가 올해 그 김재하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었을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수능 수학에 있어서. 그럼 앞으로 이제 선택제 수능은 2번이 남았습니다. 2026학년도, 2027학년도 2번이 남았거든요. 이 2번 동안에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너의 커리큘럼은 뭐냐?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